부모 잘 만나 밥 걱정 없으니 젊은 놈이 저렇게 빈둥대고 싸움질이나 하지. 네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 망혀. 정치보다 먼저 사람이 돼야 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혀. 왜 하필 국회의원이여?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의 표본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땅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진심 어린 충고만 누군가가 내게 해주었어도 그토록 정신없이 땅을 팔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놈아,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고구마라도 잘라야지. 그 많은 땅 다 없애고 이 꼴이 뭐냐? 다시 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박영자 작가님의 텐트 안에 울음소리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소설은 시와 창작 소설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신 작품인데요. 70년대 강남 개발 시절에 배추밭 농부의 아들인 주인공이 정치 바람에 휘말려 패가 망신하는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휘몰아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동감 있는 소설 속으로 시원하게 빠져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텐트 안에 울음소리, 박영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려는데 천정에서 얼룩이 번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눈이 번쩍 뜨였다. 저것이라면 허기진 내 배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번져가는 저 얼룩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현관문을 나서다 다시 들어왔다. 위층 싱크대에서 새는 게 틀림없지만 지금 말하면 별것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게 뻔했다. 세계지도만큼 번지고 거기서 물이 떨어져야 큰소리 치기가 쉬울 것이다. 한 일주일쯤 지나면 큰소리 치기가 딱 좋을 것 같았다. 일주일을 참고 있었더니 손바닥만한 얼룩에서 낮은 곳을 타고 물이 흘러 바닥으로 떨어졌다.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아직 내가 사는 집이니 내 뜻대로 하면 그만이다. 대화를 받쳐놓고 계산을 해보았다. 하루 기술자 일당이 15만 원, 조수가 8만 원, 재료비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어림잡아 100만 원은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이 아닌가. 위층에 올라가 배를 누르고 눈을 지켜뜨고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내 목소리만 듣고도 여자는 겁에 질려 반쯤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그들도 나처럼 새들어 사는 처지지만 내 목적을 위해서는 사정조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야 집주인에게 내 모습을 그대로 전할 것이 아닌가. 당장 주인에게 연락하시오. 내가 고칠 테니 돈을 보내라고. 수도분해 보이는 여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알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기술자와 함께 와서 견적을 뽑겠다고 전화가 왔다. 아침 일찍 오는 전화는 주로 달갑지 않은 전화인데 공사를 하겠다며 연락을 한 것은 성의 있는 태도였다. 하지만 주인도 아닌 소개업자가 나서다니 치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너 보고 한 말이 아닌데 왜 네가 나서서 극성이냐? 하고 그놈의 속을 뒤집어 놓았더니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온 것이다. 그가 급하게 초인종을 눌러댔지만 내가 죽은 듯이 엎드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포기하고 떠났는지 밖은 잠잠하였다. 내가 그놈에게 그렇게 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놈이 그렇게 팔면 안 된다는 충고만 해주었어도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망이 마음속에 깔렸기 때문이다.
그때와 지금 땅값을 비교하면 면상에 똥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월세가 밀려 보증금이 바닥났으니 어서 집을 비우라며 나서서 설치는 게 아닌가. 집주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제가 뭐라고 도배 기술자를 데리고 달려와 문을 열어라 말아라 한단 말인가. 물새는 천장을 빌미로 푼돈이라도 뜯어내려는 내 계획을 해박 놓는 놈이다. 냄비 뚜껑에 라면을 건져 막 입으로 쓸어 넣으려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보니 위층 집주인이 딸과 함께 들어섰다. 이웃 간에 좋은 게 좋지 않겠냐고 생글거리며 말한다. 견적이야 별거 있겠어요. 고쳐드리면 되죠. 빈정대는 말투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 여자가 얼마를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한참을 둘러보던 여자가 도배지 석장이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자 나는 손을 내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필요 없으니 썩 나가시오. 돈을 주면 내가 고친다는데 왜 남의 집에 드나들어 사람을 귀찮게 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두 여자가 나갔지만 10중 8구 내용 증명 한 통에 벌벌 떨면서 돈을 들고 오게 되어 있다. 도둑질이 아니고 앉아서 번 돈 좀 나눠 쓰기로써니 무슨 죄가 되겠는가. 아파트가 1,800만 원 할 때 샀다가 지금 9억이 되었으니 그까지 몇백만 원쯤은 그들에겐 세 발의 피일 것이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인가? 똥장군을 지고 우리 아버지가 배추밭을 일구던 바로 그 땅이 아닌가? 땅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진심 어린 충고만 누군가가 내게 해주었어도 그토록 정신없이 땅을 팔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슨 개발회사 직원이라며 그 부동산 녀석과 함께 와서 혼을 빼놓고 땅을 사건 뒤 재건축을 하더니 몇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이제는 수억이 되었다. 땅 임자는 거지가 되었고 아파트를 깔고 앉아 노력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던 놈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떵떵거리며 사는 그들을 보면 어쩌다 내가 이 꼴이 되었는지 억울할 뿐이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다. 지난 시절 나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점점 권태라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마누라는 허씨를 닮아보라고 성하였다. 허씨는 새벽부터 삽을 들고 나가 농사일에 뼈가 빠지는데 나는 허구한 날 빈둥거리고 살 거냐며 거품을 물고 급기야 배추 소쿠리를 마당에 내던졌다. 마누라의 악다구니를 평생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그렇다고 마누라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배추밭 일을 거둘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돈은 훔쳐갈 수 있지만 땅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 내가 놀고 있어도 땅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나를 바라보던 정씨 노인이 지청구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모 잘 만나 밥 걱정 없으니 젊은 놈이 저렇게 빈둥대고 싸움질이나 하지. 못 들은 척 할까 하다가 부모라는 말에 획 돌아 노인을 쏘아보았다. 쏘아보면 네가 어쩔래? 하는 눈빛으로 영감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손가락을 들이대고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보태준 일 있어? 나는 사나운 한 마리 짐승이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부모라는 말이 나오면 참을 수가 없었다. 배추를 밭대기로 중간 상인에게 넘기면 받은 돈을 분배하는 것은 허씨의 몫이었다. 가을 거지를 개선한다며 허씨가 왔다. 부엌에 있던 마누라가 쟁걸음으로 뛰어나오는데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너도 허씨 좀 닮아보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나 할까. 허씨 앞에서는 공손하게 굴다가도
나를 바라보는 마누라의 눈꼬리는 치켜 올라갔다. 그가 선심 쓰듯 돈을 세워주고 정합발로 성큼성큼 나가자 마누라의 얼굴에 묘한 웃음이 지나갔다. 남들은 한참 공부할 때 나와 읍내를 누비고 다녔던 병식이는 나를 형이라 부르며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 나보다 한 살 어렸지만 세상 일을 다 아는 것 같이 너스레를 떨어 다른 사람 눈에는 병식이가 형 같았다. 건달기가 배어있는 그의 행동은 서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연상케 했다. 병식이와 나는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동네를 누비며 해결사 노릇을 했다. 간밤에 이장이 술을 먹고 순천댁에게 주사를 부렸다든지 영잔의 개가 순인의 암탉을 물어 손해를 끼쳤는데 모른 척 했다든지 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다. 싸움이 커져 철장 신세가 되었을 때 함께 싸운 나는 빠지고 병식이는 철장 안에 남아있곤 했다. 녀석에게서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소문의 경기도 어느 국회의원 조카 딸에게 장가들어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엷은 햇살이 배추밭에 내리쬐고 있던 어느 봄날, 병식이가 말끔한 차림으로 어깨를 젖히고 내 집에 왔다. 시원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부터 건네고 난 뒤 의례적인 몇 마디를 하더니 형님, 이야기는 늘 듣고 있었소. 이 좋은 세상에 어찌 이렇게 백수로 지내시오.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오. 그 많은 돈은 뒀다가 어디에 쓸 거요? 라며 나를 나무라듯이 말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 있잖소. 형님네 땅이 요즘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들 자랑 좀 하게 만들어 드리구려. 국회의원 출마하는 길이 이름을 날리는 데는 제일 빠르고 쉬운 길이요. 장사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라니. 나는 그 말을 흘려듣고 대꾸하지 않았다. 일단 나와 함께 김 의원 사무실에 가보면 형님도 마음이 달라질 거요. 국회의원이란 학벌이 좋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오. 정치란 원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곳이오. 너무 잘난 사람은 있을 곳이 못 돼요. 형님은 성격도 호탕하고 바른말 잘하는 사람이니 정치하기엔 적격이란 말이오. 형님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 형님이 출마만 하면 내가 아이들을 불어 책임지고 당선시킬 테니 시작해 봅시다. 국회의원이란 누가 돈을 더 많이 푸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니 형님은 자금만 준비하면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소. 그는 당장이라도 제 힘으로 나를 국회에 앉혀놓을 듯이 큰소리쳤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 녀석이 매일 드나드니 덧없이 지나간 청년 시절이 후회되고 효도라는 말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났다. 빈둥대며 세월을 보내던 내가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로 거듭나고 싶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살아온 습관을 버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가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던가. 다음 날 아침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병식이가 형님 하고 들어서며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께 형님 이야기를 했더니 한 번 만나자고 합디다. 형님도 알다시피 김 의원이 지역구 대표 아니오. 옷 좀 말쑥하게 입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나나기 일식집으로 나오시오. 내가 내키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녀석은 한술 더 떴다. 형님이 가방끈이 짧다고 했더니 그 점이 더 좋다며. 이번에 출마하는 박 의원이라는 사람은 배운 게 많아 유권자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 걱정이래요. 민심에 다가가려면 형님 같은 사람이 적격이라고 합디다. 그 말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내가 점심을 산데도 만나주지 않던 S대를 나온 상원인 녀석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어쩌다 청년 모임에서 그 녀석과 합석했는데 뜻없이 한 말꼬리를 잡고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한 티가 난다고요. 하며 웃었다. 상을 뒤엎고 일어나자 녀석은 나를 보며 말했다. 무식한 병엔 약도 없다니까. 위로해주는 준이놈을 떼어놓고 혼자 걸어오던 길. 달빛 쏟아지는 배추밭은 왜 그리도 푸르던지. 병식이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집요한 그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남자 나이 50이면 그럴듯한 정치인의 나이가 아닌가. 일식집에서 만난 김 의원 앞에서 짐짓 세련되고 무게 있게 표정 관리를 하느라 나를 탐색하는 그의 시선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 후 정식으로 그의 사무실에 인사를 가는 날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디귿자 모양으로 꾸며진 사무실은 나를 주눅들게 하였지만 백두산 천지연의 풍경화를 등지고 앉아있던 김 의원이 손을 번쩍 들어 나를 반겨주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일어나 경의에 찬 눈으로 손을 내밀며 그의 옆자리에 앉도록 권했다. 주저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동안의 수모와 열등감도 한꺼번에 사라졌다. 내가 원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열의가 솟구치며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 같았다. 내 부모가 닦아놓은 터전이 있어 주민들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고 당선만 된다면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까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의원을 만나고 온 후부터 마치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줬다. 느티나무 옆 배추밭 2,000평을 팔아 공천을 받고 입당하고 오는 길에 병식이에게 말했다. 자네는 이제부터 내 비서가 되어주게 해. 갑작스러운 나의 제안에 놀라지도 않고 잠깐 머뭇거리다 나를 쳐다보며 진작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병식이는 마치 온 삶을 나를 위해 바칠 것 같았다.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며 전적으로 그를 믿을 수 있었다. 형님, 이제부턴 책 많이 읽어야 하오. 의원 사무실에 갔다 오는 길에 우리는 책방에 들러 정치에 관한 책과 의원들의 자서전을 샀다. 빈둥거리며 세월을 보내던 내가 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국회의원이란 학벌이나 경력, 자질과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고 국민의 대표자로 선거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말은 내게 위안을 주었다. 당락을 앞에 놓고 피말리는 개표 결과를 기다릴 때와 당선된 의원들의 그 짜릿한 기분을 나도 맛볼 수 있기를 절대자에게 빌었다. 한 표라도 얻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해가며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에 걸리는 정씨 노인에게도 다시금 몸을 굽혀야 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대쪽 같은 정씨의 성격이 지난날 무례했던 나의 행동을 잊을 리 없을 것이다. 수행원 없이 혼자 찾아간 날, 정노인은 호미를 들고 막 배추밭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내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난날 철없던 시절을 잊어달라고 하자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네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 망혀. 정치보다 먼저 사람이 돼야 혀. 노인은 침을 탁 빼고 돌아섰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나는 말없이 무릎을 꿇은 채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다. 그 후 들리는 말로는 그 노인이 그놈 됐더라 하며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한 표 찍어주자고 말했다는 것이 아닌가. 등이 휘어지도록 허리 굽혀 일하는 부모의 모습이 싫어 농사일을 외면했는데 이제 나는 무릎을 꿇고 한 표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찾아다녔고 아침에도 내 눈은 놀빛처럼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국회의원은 물론 연설, 질문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어깨를 두드리며 내게 힘을 돋워주었지만 자신이 없어 낯설고 두려웠다. 그런 내가 어떻게 단상에 올라 남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연설문을 읽고 주장해야 하는 것은 괴로움을 넘어 고통이었다. 그런 나의 괴로움을 병식이가 모를 리 없다. 나의 눈치를 살피며 웅변을 지도하는 강사를 데리고 왔다. 말의 강약을 조절하고 호흡을 배분하며 같은 말이라도 날숨과 들숨을 조절하는 방법을 강사는 세밀하게 일러주었다. 준비 과정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과를 상상하면 흥분과 기쁨이었다. 생전 처음 배추밭에 드리워진 아버지의 그늘도 의식했다. 아버지는 10살이 되기 전 부모를 여의고 12살에 송씨집 머슴으로 들어가 엄마를 만났다. 가진 것 없이 압구정동에 자리를 잡고 갈대밭을 일구어 배추 농사를 지으며 5자식 뒷바라지를 하였다. 땅 한 평도 없던 시절 첫 아들을 낳아 이듬해 잃고 딸 넷을 줄줄이 낳았으니 아들에 대한 애착이 어떠했을까. 마지막으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1년 배추 농사를 털어 동네 잔치를 열었다고 아버지는 늘 내게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배추밭에서 숙명처럼 일하며 사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흙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그런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논둑을 걷다가 흙 묻은 손으로 배추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땅이 전부 네 것이여. 근데 너는 이 다음에 농사는 짓지 마라. 이놈의 농사일은 혀도 돈이 안 되는겨. 땅은 넓혔다만 입에 풀칠인들 제대로 했겠냐. 너는 공부하기 싫어 안 했다고 하지만 네가 공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탓이여. 남들은 어려서부터 가외다 뭐다 부모가 극성을 부렸는디 내가 뭘 알았겠냐. 그냥 땅만 넓히면 자식은 저절로 잘 되는 줄 알았지. 매일 밤 내가 술에 취해 돌아오면 아버지는 평상에 누워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모르는 척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혀. 왜 하필 국회의원이여? 할 만한 장사는 없냐? 하였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명예나 돈보다 땀 흘리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음을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다. 집집마다 고개를 숙이며 다니는 나에게 엄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듯 대해주었다. 허씨를 닮으라며 그토록 바가지를 긁더마느라도 부녀애를 만들고 나를 선전하고 다녔다. 언제 아내가 이런 여자였던가. 눈웃음까지 치며 내가 건네주는 서류를 두 손으로 받았다. 시간이 모자라 어쩌다 잠깐 집에 들르면 예전에 없었던 평화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러나 땅이 한 필씩 팔려나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며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했다가도 병식이를 보면 불안은 사라지고 의원석에 앉아있는 나를 상상하며 행복감이 젖곤 했다. 사무실을 내고 정치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 40평 사무실이 좁았다. 병식이가 데리고 온 직원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나를 떠받드는데 담배를 물면 어느 사이 라이터 불이 댕겨졌다. 내 페라가모 서류 가방은 언제나 병식이 손에 들려 있었고 자동차 뒷좌석 문은 내 손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손에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동네에서는 골목 어귀에서 차를 내려 걸었다. 동네 사람을 만나면 전에 없이 넉살을 떨었다. 어르신,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곁에 있던 병식이는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나보다 한술 더 떴다. 젊은 색시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투자한 돈은 나중에 몇 배로 다시 회수할 수 있으니 일단 땅을 전부 팔아 선거자금에 쓰자는 병식이의 성화에 못 이겨 많지도 않은 땅을 하나씩 팔아 집밖에 남은 게 없었다. 그러니 한 표라도 더 얻을 계책을 세워야 했었다. 한 발쯤 뒤에 병식이가 서 있고 타원형으로 당원들과 병식이의 수하들이 그 뒤로 빙 둘러서 있었다. 단상에 오른 나는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높여 연설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 보였다. 손뼉을 치는 당원과 동원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커서 오히려 어색했다. 나는 유세장에 나온 사람들의 태도에서 실망을 느끼며 결과는 뻔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를 위해 절대자가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나를 도와줄 것만 같았다. 결과는 낙선이었다. 개표 초반부터 민심은 나를 밀어냈다.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불신과 적대감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동네 사람들도 한 집, 두 집 배추밭을 팔고 떠났다. 허씨도 땅을 팔고 동네를 떠났다는 말이 돌더니 남편의 낙선보다 떠난 허씨가 더 안쓰러운지 넋을 놓던 마누라가 집을 자주 비웠다. 깊은 밤 대문 소리를 죽여가며 나가던 마누라의 뒤를 허둥대며 쫓아갔지만 허씨의 그림자가 뛰어가는 마누라의 그림자와 합쳐지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있는 힘을 다해 둘을 쫓았지만 어둠은 그들의 행방을 감춰주었다. 빚을 갚느라 집마저 넘어가고 병식이가 임시로 거주하던 월세 아파트로 들어갔다. 다행히 자식놈은 제 어미를 따라갔고 허씨가 자식이 없다는 게 마음 놓였다. 가진 게 없으니 마누라가 손을 내밀며 내게 달려들지 않았다. 만일 그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면 자식들까지 아비의 멱살을 잡으며 재산 싸움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병식이가 사라지고 수년째 그의 아버지도 실성했다는 말을 들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실망 때문이었으리라. 어쩌면 그 점은 내 아버지와 같았으리라.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자 병식이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늙은 개를 데리고 서서 나를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이 유령 같았다. 이 사람아, 내 아들 좀 찾아주게. 병식이가 키우던 개인데 짖지도 않고 병식이만 기다린다네. 그놈이 올 때까지만 데리고 있게. 내 입장이 그럴 수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말만한 개를 키울 수 있단 말인가. 개를 데리고 학동공원에 올라갔다. 주인의 친구라고 기억을 하는지 순순히 따라 나서는 놈이 밉지 않았다. 공원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학이 마을을 바라보는 형상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학동공원 아래로 푸른 배추밭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쭉쭉 뻗은 고층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저 건물 자리가 내 아버지의 땅이었던 것을. 고르게 깎아놓은 지쪽나무 담을 돌아 돌계단 7개를 올라 정자에 앉았다. 내가 한참 잘 나가던 때 구의원이 찾아와 노인들을 위해 공원에 정자를 짓겠다며 고개를 조아려 한 평 땅을 선뜻 기부해 주었던 곳이다. 사방이 터진 정자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배추밭 아래로 흐르던 한강이 고층 건물 사이로 우물만큼 보였다. 15층 건물이 있던 자리는 내가 뛰어놀던 우리 집 앞마당이었고, 주차장 자리는 동네 사람이 다 먹고도 늘 푸른 물을 찰랑거리던 우물자리였다. 내 옆에는 검은 작업복을 입고 드러누워 코를 골며 배달부가 자고 있었다. 불룩 나온 그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어 보였다. 순간적으로 그의 주머니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젊은 남녀가 아카시아 나무 아래 벤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제 내가 마누라와 저토록 다정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던가. 허시가 손수레를 끌고 갈 때 그의 옆을 따라가며 달게 웃던 마누라를 보며 허시가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다. 혼자 소주병을 기울였다. 열기가 치솟으면 술을 입속에 부었다. 불쑥불쑥 치솟는 열기를 가라앉히는 것은 술밖에 없었다. 지금 술이 들어가느냐고 내 안에서 소리쳤다. 마시지 않고 어떻게 현실을 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내가 혼자인 것이 쓸쓸해 보일지는 몰라도 얼마나 홀가분한 자리인가. 세상이 별건가. 혼자 왔다가 다 두고 혼자 가는 것을. 개장수가 주고 간 10만 원을 뒷주머니에 찔러놓고 집을 나섰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삶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지금은 소식조차 없는 병식이가 갑자기 보고 싶었다. 담배를 꺼내면 언제고 순식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던 때를 떠올렸다. 나는 갑자기 울고 싶었다. 길을 건너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긴 목발 의자에 벌써 4명이 앉아 선지국을 먹고 있었다. 6사람이 앉는 의자에 내가 앉아도 한 사람 더 앉을 수 있다.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한 뚝배기를 받았다. 뜨거운 국물이 목줄을 타고 내려가자 위장이 먼저 좋아서 꿈틀거린다. 옆 사람이 반도 먹기 전 그릇을 비워주고 일어나 큰 길을 건너갔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있을 때 아끼라는 말을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다. 집 근처에서 철이 형을 만났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내밀었다. 나도 반갑다는 듯이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소식 들었네. 인생은 60부터 아닌가. 퇴기만성이야. 좌절하지 말고 힘내게. 나의 재기를 믿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의미 없이 내뱉는 말이지만 60부터라는 말에 등줄기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집을 비우라는 주인의 협박보다 사람들이 기웃거리며 나를 구경할 것만 같아서이다. 며칠 밤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세웠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다. 허탈감과 슬픔이 나를 녹초로 만들었다. 이제는 몸과 마음 모두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상태가 못 되었다.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의 표본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위층 여자가 돈을 놓고 간 다음 날 나는 짐을 대충 정리하고 동대문 시장에 갔다. 텐트 하나, 야전용 냄비 세트, 담요,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를 사서 아버지를 찾아갔다. 움막 안에서 기역자로 허리가 굽어진 아버지가 다리를 끌며 나왔다. 빤히 나를 쳐다보다가 댁은 누구슈? 한다. 빗지 않은 머리가 엉겨붙어 뻣뻣하게 제멋대로 엉켜있다. 아버지 아들 아니우. 그런데 왜 그렇게 늙었수? 아버지, 오늘부터 나하고 사는 거요. 아버지도 나도 모든 것이 평화롭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풀밭에 앉아 붕어빵을 먹었다. 방을 빼라는 앙탈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빈속에 마신 술이 올라왔다. 적막강산 속에 두 사람이 텐트 안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꿈처럼 어렴풋이 무언가가 허공에 보였다. 허리 굽은 엄마가 내게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앞에서 고개도 잘 못 들던 엄마가 막대기 하나를 오른손에 짚고 이놈아,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고구마라도 잘라야지. 그 많은 땅 다 없애고 이 꼴이 뭐냐? 다시 해봐.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내가 들어도 그 목소리는 먼 미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렇다. 내가 낙방한 것은 순전히 잘못 쓴 연설문 때문이었다. 쭉쭉 뻗은 삼나무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숲속에서 나무들이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에게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버리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다 잃고도 편안한 삶을 감사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들숨을 몰아쉬고 다시 내뱉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잃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빨리 버렸다는 것뿐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 하늘이 예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나 사람들은 잊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잘못도 정치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강가에 있는 나무는 가르치지 않아도 강을 따라 몸을 틀어 고개를 돌리고 자랍니다. 사람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늘의 뜻에 맡기고 살면 세상은 싸움도 미움도 거짓도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모든 사람을 나무로 만들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다. 중천의 푸른 달이 배추밭을 비추고 있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하려는데 하늘에서 지켜보던 엄마의 모습이 사라졌다. 텐트 안의 울음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래에도 정치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이 보죠.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찌해서 모든 의혹과 비리와 권력만 난무하는지 참 소시민으로서 11번 올리고요. 안 그래도 더운데 그만 열 올리고 편안한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더운 밤 시원한 꿈 꾸시고요. 하소담은 다음 소설로 또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